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사고 15주년 대한민국 방사선 수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부제목으로는 수도권의 MT 성지 방사선이 왜 높나? 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공교롭게도 과거에 대학생들이 주로 MT를 다녔던 장소들이 방사선 수치가 높은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대학생들이 MT 다녔던 장소들에서 방사선 수치가 높게 나오는지 그거를 오늘 얘기를 나눠볼게요.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났었죠. 쓰나미가 덮치면서 노심이 녹아내렸었고, 지금 이제 위성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왼쪽부터 1, 2, 3, 4호기인데요. 1호기와 3호기, 4호기에서는 수소 폭발이 일어났었고, 2호기는 수소 폭발은 없었는데 제일 심하게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외관상으로는 멀쩡하지만은 가장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바로 2호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같이 폭발이 일어나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기보다는 노심이 녹는 사건 자체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거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곳곳의 공감 방사 선량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다녀왔을 때가 2022년 12월 달이고 그때 이제 받았었어요. 저도 이제 따로 간이 선량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었는데 얼추 여기 보이는 수치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부지 안에서 시간당 실은 이거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시간당 한 0.1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만 나오는 곳들도 있었고요. 많이 나오는 곳 2호기하고 3호기 바로 앞에 한 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당 한 260 마이크로 시버트 혹은 60 마이크로 시버트 그렇게 나오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1호기에서 4호기 원전 주변 건물입니다.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친 곳이 저희가 접근을 했던 위치이고요. 해당 위치에서의 공감 방사 선량이 적게 나오는 곳이 한 60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왔고 많이 나오는 곳에서는 260 마이크로 시버트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방사 선량이 나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총 누적된 선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앞에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체 사진입니다. 2호기와 3호기의 모습인 사진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이제 2호기입니다. 2호기는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되었어요. 여기서 나온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 이제 돔이 씌워져 있는 게 3호기입니다. 그래서 1호기와 3호기, 4호기는 수소 폭발로 인해서 상부 구조물이 다 날아갔고, 그 다음에 2호기는 구조물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내부의 노심이 싹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서 좀 특징적인 게 여기 안에 벚꽃길이 있는데 사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노심 자체가 폭주를 해버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바깥에 있는 숲들 같은 경우에도 나무들이 죽었어요. 즉 붉은 숲이라고 하거든요. 그 고사목들이 있었던 곳들을 붉은 숲이라고 하는데 나무들이 이제 죽어서 숲이 빨갛게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후쿠시마 제1원전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나왔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상당수가 태평양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부지 안에서조차 죽은 나무들이 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물론 이제 제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염 작업도 하고 오염수도 이제 저장해 놓을 그 탱크들을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70에서 80% 정도의 부진의 묘목들은 이제 베어버렸고 나머지 한 20%에서 30%에 해당되는 나무들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얘들 해마다 한 4월달, 5월달이 되면은 벚꽃이 핍니다. 상당히 예쁘게 꽃이 피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재작년 5월에 방송되었던 다큐, 여기서 이제 파마머리한 뒤통수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제 부지 안에서 걷는 모습입니다. 이 나무들이 이제 다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원자력 발전소 바깥에 주변 마을이고요.
후타바라는 지역, 후타바 마치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읍 단위, 읍이나 면 단위에 해당되는 곳인데 후타바 후생병원 주차장에서의 간이슬량계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쿠마 마치, 여기는 더 가까워요. 원자력 발전소 2호기로부터 한 2.2km 거리에 있는 숲속인데 여기서는 시간당 한 4.8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시간당 한 10 마이크로 시버트 정도가 나오는 곳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곳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고 있고, 요거는 이제 좀 2배 정도 뻥튀기 된 수치라 가지고 실제 공감 방사 선량은 여기 표시된 수치의 한 50에서 한 5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오쿠마 요양병원 위치가 여기 동그라미 친 위치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의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도 대부분 방호복 없이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외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정도 선량이면은 전 충분히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와서 그냥 살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대체 방사선 상태가 어떤지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월 15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4년 동안 12만 킬로미터 한국 자연방사선 지도가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게 2013년도부터 측정을 했던 겁니다. 2013년도부터 측정을 해서 대략적으로 2017년도쯤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국토 곳곳에 방사선 실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 수치를 측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거나 아니면은 도보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 뭐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장비, 차량 안에 측정 장비하고 모니터링 장비들을 이렇게 실어놓고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단위인 길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큼 도로가 있는 곳들은 다 돌아다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강원도나 뭐 경북 혹은 경남 쪽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뭐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데서는 측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측정한 수치도 상당수의 자료들이 빠져 있어요. 실제 우라늄이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들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악산도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여기도 지도에서는 빠졌지만은 그래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면서 차로다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측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지도입니다. 방사선 수치가 나타난 지도이고, 우라늄은 A, 그 다음에 토륨은 B, 그 다음에 칼륨이 C 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공감 방사선량 분포는 D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80 나노그레이의 수치만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분포 범위는 훨씬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딱 보면은 직관적으로 보이죠.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은 차로다가 다닐 수 있는 위치 중에서는 화천, 그 다음에 춘천 쪽의 공감 방사선이 상당히 높다.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서해에 용유도하고 영종도, 무의도 쪽도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쪽에서는 홍성과 예산 쪽의 공감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마 선량률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5에서 508 나노 시버트가 나왔다. 시간당, 1시간당 34.5에서 508 나노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나왔고, 평균치로 보면은 131 나노 시버트의 선량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치가 과연 어느 정도 수치인지 좀 봐야죠. 대한민국 국토 평균 수치가 131이고 범위는 제일 낮은 곳이 34.5, 제일 높은 곳이 508이니까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봤을 적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보다 높은 곳이 거의 없죠. 지금 보면은 예외적으로 케랄라, 인도의 케랄라, 여기는 이제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광물질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높게 나오는데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과 비교해 봤을 때 홍콩 정도만 조금 자존심을 챙겼고요. 나머지들은 다 서울보다 낮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었던 후쿠시마현, 여기가 대략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친 넓이하고 좀 비슷한 동네입니다. 그 후쿠시마현 안에서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서울보다 낮아요. 대한민국 평균 수치보다 낮습니다. 특히나 뭐 미나미소바, 이와키시, 시라카와시 이런 곳들 다 보면은 거의 절반 수준이죠. 서울과 비교해봤을 때 절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는 그래도 바람을 타고 이쪽 방향으로 낙진이 날아갔었거든요. 여기가 조금 높게 나와서 시간당 한 0.11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측정을 한 거라 가지고 실제 제가 이제 가서 측정을 해봤을 때는 좀 낮게 나왔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22년도에 찍었던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사진은 2024년 3월 달에 측정을 한 건데 일단 2022년에 후쿠시마역 광장에서 측정을 했을 때 여기서 거의 이제 시간당 수치상으로 0.1 마이크로시버트를 대부분 안 넘었어요. 광장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화강암 조형물이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한 서울 광화문 정도 수준의 방사선량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의 광장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뭐 시간당 한 0.0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수치가 찍혔습니다. 이게 조금 이 간이설량기가 한 2배 정도 과대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한 시간당 한 0.04에서 0.05 마이크로시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후타바 ARM, 제가 이제 2024년도에 2번을 다녀왔었는데 2번 다 이곳에서 이제 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 3에서 4km 정도 떨어진 위치이고요. 여기에 공식 설량계 상으로 시간당 한 0.04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또 다른 곳에서는 한 시간당 한 30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300 나노그레이 정도의 설량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부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이래요. 이렇게 되게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통행을 하는 차량 도로이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300 나노그레이 정도가 있는데 실제 거주지는 일본 사람들 한 100 나노그레이만 넘어가도 무서워서 못 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100이 넘죠. 거의 대부분 100이 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쯤에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했던 수치입니다. 태안 말리포 해변 같은 경우에는 간이설량기로다가 0.06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나왔어요. 뭐 모래가 워낙에 석영이라든가 장석처럼 밝은 광물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방사설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우리 또 세종대왕님 동상이 딱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0.1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수치가 찍혔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한 0.55 정도를 하시면 그게 이곳의 실제 설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악산 연주암 같은 경우에는 간이설량계 기준으로 시간당 0.28에서 0.35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그 다음에 유명 계곡이 좀 센데, 유명 계곡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합수 지점, 물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세 군데 물줄기가 싹 만나는 그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가 3에서 20 마이크로시버트 정도의 수치가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도 상당히 낮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창 이슈가 됐었던 곳이 성모도죠. 성모도 민머루 해변이 다 이렇게 높은 건 아니고 여기서 한 30에서 40m 정도 폭 안에서 모나자이트가 모여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붉은색 젓갈색 광물이거든요. 젓갈색 광물이 모여있는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이제 자연적인 특성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산 의상능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원자력발전소보다 2배 정도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묘하게 대학생들이 MT를 다녔던 곳들에서 방사선량이 높다고요. 강화도 사실 일부 대학교에서는 MT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유도 왕산해변, 을왕리 다 MT 갔던 곳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춘천시 남산면, 여기는 사실 강촌이 있는 동네입니다. 강촌도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강촌이라든가 아니면 을왕리라든가 혹은 설악산이라든가 강화도라든가, 야, 이상하게 또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수도권 대학생들이 MT를 많이 다녀왔던 곳들이 묘하게 방사선량이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결국 지질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 지역의 화강암이라든가 아니면은 편마암 같은 암석들에 우라늄과 토륨과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높게 나오고, 설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 비선대, 계곡 지역이죠. 설악산의 비선대라든가 아니면 비룡폭포와 같은 이 계곡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곡은 또 양쪽 사면이 다 막혀 있잖아요. 바닥에서만 방사선이 오는 게 아니라 옆면에서도 방사선이 오다 보니까 이런 계곡지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방사선을 측정할 때 터널 같은 데 들어가서 측정하면 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터널은 머리 위에서도 다 오잖아요. 그래서 터널 같은 데서 방사선을 측정하다 보면은 이런 간이설량제로는 1마이크로시버트를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연 방사성 핵종별 외부 흡수설량 계산법인데, 자, 요 수치들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베크렐 수치가 주어져 있을 때 누구나 그 장소에서의 공간 방사설량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에는 1%당 313 베크렐이 들어있고요. 우라늄은 ppm당 12.35 베크렐의 방사능이 나옵니다. 토륨은 ppm당 4.06 베크렐이에요. 베크렐 퍼 킬로그램당 방사선량 계산을 해보면은, 칼륨 40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0.0417 나노그레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우라늄은 시간당 0.462 나노그레이. 그 다음에 토륨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0.621 나노그레이를 가지고 수치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서울 지도죠. 서울 곳곳에 우라늄과 토륨 분포인데, 관악산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5에서 10 ppm, 토륨은 30 ppm 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칼륨은 우리나라 평균 한 2.8%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은, 우라늄이 최대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은 5ppm에서 10ppm 범위인 건데 10ppm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 곱하기 12.35 곱하기 0.462, 그 다음에 또 토륨 농도랑 그 다음에 ppm당 베크렐 수랑 방사능 강도를 쭉 계산해서 해보면 얼추 시간당 169 나노그레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평지 기준이에요. 평지 기준. 바닥이 완전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평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계곡지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우라늄 농도가 한 5ppm 정도로 가면 이거보다 낮겠죠.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 자료하고 계산 결과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019년 6월 달에 모니터링을 했던 자료고요. 자, 관악구의 시간당 공간 방사선량을 보면은 161 나노그레이가 나와 있죠. 얼추 제가 이제 추산했던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공간 방사선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영종도라든가 한익, 춘천, 화천 지역 같은 경우는 방사선 상당히 높잖아요.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주택가 주변에서도 500 나노그레이나 되는 상당히 높은 방사선량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방사선량이 높으면은 암발병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형아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의문이 생기죠. 일단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을 살펴보면은 방사선 피폭에는 생물학적 영향은 암발병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기형아 출생률은 생각보다 되게 적게 나와요. 그래서 암발병률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자, 방사선 분포는 이렇게 나 있고 암발병 분포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사선 분포와 암 발병률. 다시 방사선 분포와 암 발병률. 자, 유의미한 관계가 보이지 않죠? 도리어 살펴보면은 춘천과 화천은 방사선량이 제일 높은데 암 발병률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원도하고 충북의 경계선에 있는 게 제천하고 영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 나왔어요. 시간당 한 34.5
나노 그레이 정도까지도 나왔던 장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춘천과 화천 비교했을 때 도리어 더럽게 나오죠. 이렇게 딱히 보면은 방사선량률과 그 다음에 암발병 사이에는 이렇다 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15배 가까이 공간 방사선량이 차이가 나도 실제 우리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 방사선 피폭 때문에 암발병이 생기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동안에 CT나 뭐 엑스레이, CT를 뭐 한 10번을 연달아서 찍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한 번 한 1000번씩 찍거나 하는 수준의 방사선을 짧은 시간 동안에 받아야 돼요. 이걸 나눠서 받거나 아니면 그보다 적은 양의 방사선을 받는 경우에는 이렇다 할 건강상의 영향이 거의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보여줬었던 것,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에 있는 곳이잖아요. 용유도 같은 경우에 우라늄 농도가 8.07에서 11.1ppm이고요. 그 다음에 토륨 농도가 66.5에서 74.4 ppm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들의 화강암은 또 묘하게 칼륨도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5ppm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최대 한 10ppm 정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라든가 용유도 혹은 무의도, 실미도, 그 다음에 뭐 성모도 지역과 같은 곳에 화강암 지대는 칼륨 조성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평지, 완전한 평지 기준으로 시간당 한 230에서 350 나노그레이 정도의 방사선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면이 막혀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서해 지역의 일부 섬과 그 다음에 내륙 지역 강원도, 특히나 강원도죠. 강원도, 춘천과 화천과 같은 곳에서의 높은 방사선량은 결국 암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우라늄이라든가 토륨, 칼륨과 같은 자연 방사선 핵종에 의한 영향입니다.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이든 인공 방사선이든 노출되는 양에 비례해서 건강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량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도 유의미한 건강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지만은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선량의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누락된 거 우라늄 매장지가 빠져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 있는 우라늄 매장지, 그 다음에 가평에 있는 우라늄 매장지, 그리고 실은 춘천에 토륨 매장지가 또 있어요. 토륨 매장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